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인지 김문수 정부인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화가 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자,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사실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정말 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대표적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까지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을 또 취재를 하고 또 진보 정당도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제가 느끼냐면 이 보수가요 일단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그동안은 보수주의라고 하면 도덕주의, 또 원칙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보수가 뭔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능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의 판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있고 좀 유능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무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너무 이분들이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하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어떤 애국적인 심정으로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다음 공천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결국 목매다는, 지금 보십시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들 이 지난번 경선 때 그렇게 어떤 모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지고 있지가 않아요. 다들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라니. 네 번째로는 이 시대 변화를 못 읽는 것 같아요. 뭔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과연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송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뭐 이제 정당에 아마 몸담으시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 문제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로 보여지는지. 일단은요, 이번 대선 결과는 이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보수의 다음 주도 세력은 그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 계엄을 바로잡는 국면에서 제 역할을 못했던 사람들, 네네. 애매하게 비겁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 또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만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걸러져 나갑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자격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보수의 시대 정신은 결국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맞이했을 때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 일단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것, 유능함, 그다음에 젊음, 미래지향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중에서 더 많이 갖춰졌냐를 가지고 다음 주도권을 차지해 나가겠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점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디 갤러리에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제 그 갤러리 감독님 그 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 인생을 보면 대기업 조지고 좌파를 조지고 극우 친윤을 조졌다. 세 줄기인데 문재인 시절에도 수사받고 자천되고 박해받았다. 윤석열 시대에도 출신부터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리고 펜코 인터넷 감흥전기 준딸들한테도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런데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게 한 건도 없다. 무슨 사소한 사적 목적의 법과 사용도 한 건도 없다. 사소한 교통규칙 위반도 없다. 이준석처럼 세금 체납도 하다 아파트 안면대는 짜치는 것도 없다. 그야말로 모든 기득권한테 다 공격받았는데 사소한 벌금 이력, 인터뷰, SNS 대량으로 해왔는데 그 사소한 명예훼손 이력조차 없다. 미스터 퍼펙트 그 자체죠라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전 뭐 팩트니까요. 네, 팩트니까 뭐 또 제가 너무 저걸 홍보하기 좀 그렇고 그냥 팩트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야권의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도 그게 순탄치는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한동훈이 보수 재건의 리더로서 뭐 당대표 또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지휘봉을 잡고 진짜 보수의 복원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도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네. 나와서 당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소개한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 이제 지는 시나리오 중에 앞에 4자로 진다. 네. 40 몇 %는 젖잘싸 프레임이 가동이 된다.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젖잘싸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뭐 친윤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또 당권 먹을 수 있겠다. 아하. 친윤이 전당대회 하더라도 당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언급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를 열었을 때 누구를 대표로 미냐? 선수로 미는가? 거기서 김문수냐 아니라는 걸 또 갈려요. 아, 김문수냐 아니냐로. 네. 그러니까 앞에 4자로 젖잘싸가 되면은 그래 뭐 전당대회 한동훈하고 한번 또 붙어도 우리 또 이길 수 있겠네 오호. 하고 붙을 텐데 그럼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김문수다 아니다 또 갈려요. 예. 제가 알기로 권성동은 김문수는 아니다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오겠다고 뭐 그런 거 하여간 그렇죠? 또 본인 저기도 있겠고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가 앞에 뭐 3자가 되면 이제 참패가 되니까 아마도 전당대회를 뭐 이리저리 저리 뭐 지금 또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은 또 너무 또 과열 경쟁 되고 당의 원심력이 더 작용하니까 네. 뭐 명망 있는 인사 비대위원장 옛날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모델 네네. 뭐 혁신형 비대위로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동훈을 좀 배제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건 간에 네. 한동훈은 이 친윤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두려운 존재예요.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지저대는가? 걔가 두려움을 느끼면 가장 크게 짖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두 가지 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재명이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이 정말 아주 그냥 뿌리째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지금 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뭐 수사를 벌이는 거죠. 이 정당 보니까 위헌 정당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항상 이 내란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넣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안에서 그냥 그 친윤들이 자기들 잡는다고 싸워버리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위력적인 거는 뭐냐면 진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 자, 지금 어차피 이재명 정권이 많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자기 문제부터 제일 먼저 풀어내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도전당하는데 좀 더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고 또 유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정말 애국심과 법치주의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딱 들어선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국민적으로 보면 그걸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정당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갖춘 정당이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은 뭐 뚜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고 능력 있는 신진 인사가 앞에 서고 그리고 어차피 세대 교체의 대상이어서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셔야 될 분들은 뒷줄로 물러나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행이 돼야 될 건데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가게 될 길은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원 양면 작전이 모두 다 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내란 특검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특검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정가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은 어떻게든 국회 의석 3분의 2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사법 처리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3분의 2 의석까지로 그 이른바 범여권이겠죠. 그때는 그렇겠죠. 그 의석수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하게 가동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해서 계엄과 탄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유능하고 또 거리낄 것이 없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의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만행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비판하는 세력이 전면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내부 분열을 획책하거나 뭐 한동훈 전 후보라든가 그밖에 보수 내에서 양심적인 세력들이 전면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도 같이 병행될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이 당내에서 아까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들 하는 그 유튜버들은 아마 딱 선거 끝나자마자 패배하자마자 야 한동훈 너 때문에 졌어. 그런 거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그들도 이제 그 뭐 말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싫은데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선거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라는 걸 할 것이고 또 친윤들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아마 한동훈한테 떠넘기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정말 상식 있고 이 기본적으로 이 뭐 보수 유권자들은 전략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들 그다음에 현역 그 자치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이기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식의 친윤 기득권을 하나도 안 고치고 하는 이 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내 자리 뺏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친윤은 그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정광훈 집회 윤통이 응원 메시지 내준 것 관련해 갖고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네. 이게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뭐 결기가 있어 이걸 딱 질렀다. 네.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윤통은 저작거리에서 그냥 장삼 이사들이 막걸리 안주로 씹어 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네. 막걸리 안주. 예. 이전에는 그래도 그 윤통을 그렇게 직격하는 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정도가 된 수준이라서 저는 이제 친윤은 이 만약에 6월 3일에 정권을 뺏기게 되면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로 갈릴 거라고 봐요. 4분 5열인데 크게 보면 이제 첫째 김문수를 어떻게든지 계속 숙주 삼아서 가려고 하는 파가 네.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새 그런 기류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만 영남 자민련 모델이에요. 영남 자민련. 예, 이게 김문수도 내쫓고, 예, 김문수도 내쫓고 좀 뭐 최근에 뭐 당원 개정한 게 개파 불용 이게 뭐 어떤 맥락인지는 뭐 나중에 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한동훈계가 아직 쪽수에서는 밀리니까 배지 숫자는 밀리니까 한동훈계도 쫙 제압을 하고 그리고 영남 자민련이 모이면 배지 한 7, 80개는 되지 않느냐. 그렇겠네. 네. 그러면 우리가 당권 쥐고 뭐 해서 가자. 뭐 그 영남 자민련은 길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준석과 연대해서 뭐 할래. 뭐 신박하네. 아주. 저 이동훈 그 이준석 그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당권 줄 테니까 들어와서 다 먹어봐라. 밀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당권 먹어봐라.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연대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뭐 일부 소수에서 나타난 게 친한으로의 전향도 좀 고민하는 그런 친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4분 5일 되고 각자 도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정말 상식적인 지지자 또 방송 보수 지지자라면 이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문제를 한번 쭉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탄핵을 이끌어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조해서 당을 새롭게 개혁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 민주당에서 제일 걱정한 게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이 입장을 확 바꿔서 야 이제 윤통하고 우리 저 선거 간다. 진짜 우리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정말 읍참마소하겠다.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우리가 개혁하겠다. 이런 거를 제일 우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범죄 혐의자로 곧 이제 유죄가 확정될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변신하면 국민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겠냐. 이런 걸 가장 우려했던 건데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위 이 그동안 국민의힘 이 강성 우파를 어떤 면에서 부추겨 세웠던 이제 이 정광훈 그다음에 뭐 세이브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강성 유튜버들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지금 더 준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정면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하기보다는 아마 많은 그 보수의장들이 이제 본인들께서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제 너밖에 없다. 이 정당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부글부글 끓고 모아져야지만이 이게 뭔가 좀 국민의힘의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5월 10일에 그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시도 네. 늘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께서 아 그래도 내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느끼신 그 효능감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시 작동되고 더 크게 발휘될 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당원들께서 아 우리 당이 정말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당이 그 환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면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그 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방향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바뀌어야죠. 것을 가장 선명하게 그럼요. 보여줄 수 네.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그 대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려 왔는데 12월 14일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네. 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같은 분입니다. 음. 권성동 원내대표죠. 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지금 어제 와서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효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57일 만에야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내대표는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 특별감찰관 국회 조기 추천을 네. 이야기했을 때 추경 원내대표가 그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이 빚어졌었는데 탄핵이야말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같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투표할 정도로 국회의원의 고유한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원내사안이라면 원내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무효라고 말하는 거는 또 용납을 해주고 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원내대표는 같은 분이고 그 당론이 무효여서 잘못된 거면 그 무효인 당론을 주도하거나 유지해온 분들은 다 뒤로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이건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당내의 어떤 이 소위 이제 전쟁에 버금가는 소위 이제 쇄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투쟁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뭐 외면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안팎으로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만 들여다보면은 뭐 아까 친윤들은 그렇게 뭐 사분오일 하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것이고 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본인 걷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일단 뭐 파워 게임이라는 게 그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여기서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어제 그제 리박 스쿨 이 건까지 터져갖고 더 그 덩어리가 커졌어요. 네. 이재명이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이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면서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 아니다. 아, 그 이야기하죠. 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리박 스쿨 이거 뭐 이 건은 어디냐? 내란 그 종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내란 관련된 수사,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요.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아파 정도가 아니라 나 죽겠다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나 죽겠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되고 의석수에서도 현저하게 밀리는 그런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민심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하게 방어할 건 방어하고 역공할 건 역공 취하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친윤 누구 얼굴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친윤 상당수 배지들이 아파 정도가 아니라 나 이러다 죽겠다. 이 정도 되면은 조금만 머리 굴려보면 그래 우리 당의 간판을 어떤 사람으로 내세우고 뭘 해야지 그나마 좀 방어가 되고 나도 좀 숨 쉴 공간이 생길 것인가. 그런 판단하는 날이 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공격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법치적인 주의를 가장 어떤 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왜냐, 이재명의 가장 지금 약점은 반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잇는 사람이 당의 전면에 나설 때 사실은 이게 더 이상 공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어막을 쳐야지만이 정말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 쏟아지는 공격에서 우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결국 정말 법치주의와 도덕성과 애국심을 가진 그런 얼굴로서 대항을 할 때 결국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박살나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이런 정권을 잡았고 막 그런 몰이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거 간다 그러면 거의 뭐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 과거에 친윤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로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얼굴 마담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도 저는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계속 뭐 소환이 되고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동의안도 올라오고 당사의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보수를 인적으로 쇄신하고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당에 보낼 때도 총선은 출마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주 만에 사퇴하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종의 간판으로만 활용해서 우리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같이 스크럼 짜고 막아줘. 그다음에 누구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네. 야 야당 대표니까 단식해야지. 이러면서 일종의 방패막이로만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개연성도 사실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보수가 살아나는 길은요. 지금 보수 정치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연명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2024년 총선이요. 그 이쪽이나 저쪽이나 86세대가 2000년 총선과 2004년 총선에 국회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20년에서 24년이 되는 총선이어서 한 세대가 바뀌는 일종의 세대 교체 총선이었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시에 뭐 누구나 아시는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현역 교체를 충분히 못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세대 교체가 인위적으로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순리를 받아들이고 보수를 인적 쇄신하고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아마 당원들께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6월 3일 지나고 나면 새로운 또 문제점들 또 새로운 어떤 투쟁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관계 면에서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이 아예 보수의 싹을 정말 이 말려버리는 뭐 이러한 행태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국민들은 이번에 보면 사실은 뭐 이재명이 좋아서 찍은 거는 뭐 찍을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놓은 이 많은 이 문제점들 이거에 대한 저는 응징과 어떤 면에서 복수, 심판 뭐 이런 성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이에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이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렸구나 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가 새롭게 나야 되고 그 보수의 어떤 개혁 중심에 누가 서야 되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